유방암일까 두렵다. 몇 달 전 가슴에 작은 혹이 만져졌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검사를 거듭할수록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다. 진료실에서 마주한 의사의 굳은 표정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난생 처음 삶을 통째로 들여다보게 되었다.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생각이 떠오르자 저절로 주변을 찬찬히 살피게 되었다. 재산과 보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성적이 나쁘다고, 말을 안 듣는다고 매일 잔소리를 퍼붓던 아이들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그저 건강하고 환하게 웃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슴이 뭉클해졌다. 혼자서만 끌어안고 있던 무게를 짊어진 채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가던 날의 그 떨림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것 같다. 다행히 악성 종양은 아니었다. 하지만 수술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남편은 무뚝뚝한 사람이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일을 몹시 서툴러 하는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다. 결과를 기다리는 그 며칠 동안에도 남편은 별다른 말이 없었다. 걱정하는 티를 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결과를 들은 지 며칠이 지난 어느 금요일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각자 책을 읽고 있었다. 읽던 책에 나무판 위에 하얀 고무를 묻혀 팔러 다니는 찹쌀떡 장수 이야기가 나왔고 나는 무심코 찹쌀떡이 먹고 싶다고 중얼거렸다.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 그냥 떠오른 말이었다. 그런데 남편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걸쳤다. 시계 바늘은 밤 11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늦은 시간에 어디를 가려는 것인지 묻자 남편은 찹쌀떡을 사러 나가본다고 했다.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면서 한번 돌아보고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눈을 나섰다. 자정이 한참 넘어서야 남편이 돌아왔다. 두 손에는 찹쌀 호떡 박스 2개가 들려 있었다. 찹쌀떡을 구하러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만 끝내 찾지 못했고 대형 마트에서 찹쌀 호떡을 발견하고는 이름이라도 비슷하다 싶어 사왔다고 했다. 그러더니 밀가루를 반죽해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직접 호떡을 굽기 시작했다. 솜씨가 좋을 리 없었다. 옆구리가 터진 호떡에서는 설탕물이 줄줄 흘렀고 집 안은 금세 달큼하게 탄 연기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호떡을 먹었다. 그리고 알았다. 이 남자도 많이 무서웠구나. 말은 못했지만 나만큼이나 떨고 있었구나. 돌이켜보면 남편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해왔다. 아무리 오래 걸어도 먼저 손을 잡는 법이 없었고 내가 손을 내밀면 슬쩍 빼내곤 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남편이 요즘은 시장에 나설 때면 먼저 내 손을 잡아 자기 주머니 속에 넣는다. 말 한마디 없이 건네는 그 온기가 어떤 고백보다 깊이 마음에 닿는다. 가슴에 혹이 내게 준 것은 두려움만이 아니었다. 아무 탈 없이 흘러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결코 만나지 못했을 깨달음을 얻었다. 아이의 영어 점수, 남편의 진급, 남들과의 비교. 그것들을 위해 내 곁에 사람들을 너무 오래 들볶지 않았나 싶다. 조금 늦으면 어떤가. 조금 돌아가면 어떤가. 이제는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우는 것보다 아이 얼굴에
웃음 한 번을 더 피워주는 일이 훨씬 소중하게 느껴진다. 불안으로 졸아들었던 몇 주였지만 그 시간은 내게 참 의미 있었다. 삶에 굴곡이 없다면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안다. 사랑한다는 말을 평생 들으며 사는 것보다 차가운 내 손을 말없이 감싸 쥐는 따뜻한 손 하나가 더 큰 위안이 된다는 것을. 옆구리 터진 호떡 한 조각으로 나는 평생 살아갈 힘을 얻었다. 두 번째 사연. 알코올의 무서움. 지난 연말 남편 회사 송년 모임에 다녀왔다. 사장님은 매년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로 송년회를 열어주시는 분이었다. 건배 순서가 되어 모두가 술잔을 들었을 때 나는 기억 속 깊이 묻어두고 싶었던 일이 문득 떠올라 입술만 살짝 적시고는 잔을 내려놓고 말았다. 사장님이 오랜만인데 한잔 하셔야 하지 않겠냐며 다정하게 권하셨고 남편은 내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아내가 알코올 알레르기가 생겨 이제는 술을 전혀 못 마신다고 재빠르게 대신 답해버렸다.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 역시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겠다. 이야기의 시작은 그보다 2년 전 재작년 송년회였다. 그 해는 내 인생에서 유독 빛과 그림자가 선명하게 교차했던 해로 기억된다.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한 해였고 남편이 과장으로 승진한 해이기도 했다. 기쁨이 겹쳐 쌓인 터라 마음이 잔뜩 들떠 있었다. 며칠 사이에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가 된 나는 말 그대로 하늘을 나는 기분으로 송년회 장소를 향했다. 그런데 자리에 들어서자마자 핸드폰이 울렸다. 낮고 우아한 목소리로 받았더니 시어머니께서 오늘 그쪽으로 올라가겠다는 말씀만 짤막하게 전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다. 나는 남편에게 어머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리며 오늘만큼은 술을 자제하고 승진한 과장답게 구하 직원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라고 단단히 당부해 두었다. 사장님은 늘 그러하듯 부인들 덕분에 남편들이 열심히 일하고 회사가 건실해진다며 부부 동반으로 참석한 우리들을 흐뭇하게 해주셨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술잔이 몇 순배 돌자 나는 슬며시 남편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몸을 사리는 듯하더니 어느새 넙죽넙죽 술잔을 받아 넘기고 있었다. 눈짓으로 여러 차례 말렸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국 문자를 보내 경고를 날렸지만 그마저도 흘깃 보고는 무시해버렸다. 나는 계속 마시면 나도 마셔버리겠다는 협박성 문자까지 보냈지만 콧방귀도 뀌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나는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했다. 옆 사람에게 남편이 충분히 들을 만한 목소리로 술을 한 잔 달라고 청했다. 그제야 남편이 화들짝 놀란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았다. 사실 나도 결혼 전에는 술을 제법 했었다. 결혼 후 맞벌이에 육아까지 정신없이 살다 보니 마실 틈이 없었을 뿐이었다. 경고 차원에서 딱 한 모금만 마실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 한 모금이 문제였다. 술이 입술 사이로 넘어가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스멀스멀 깨어나는 것이 느껴졌다. 마음이 너무 풀어진 탓이었을까. 나는 어느새 이 사람 저 사람이 건네는 잔을 홀짝홀짝 받아 마시고 있었다. 남편은 그제서야 눈짓 콧짓으로
그만 마시라는 신호를 보내댔다. 내가 그만하라 했을 때는 들은 척도 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 안달이 난 모습이 통쾌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그 무언의 압박을 모른 척하며 건너편 테이블까지 넘어가 자리를 비집고 앉아 주거니 받거니를 이어나갔다. 그렇게 한창 흥이 오를 무렵 맞은편에서 눈빛만 보내고 있던 남편이 어느 순간 자리에서 사라져 있었다. 이어 핸드폰이 울렸고 남편은 어서 나와보라고 했다. 이미 뇌가 반쯤 마비된 나는 주변에 다 들릴 만한 목소리로 왜냐고, 지금 어디 있냐고 되물었다. 남편은 상황이 더 나빠질까 싶었는지 말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잠시 후 슬금슬금 내 곁으로 다가온 남편이 뒷속말로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전했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든 나는 핸드폰을 건네받아 들고 밖으로 나왔다. 나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온 남편은 눈을 나서자마자 태도가 돌변해 술을 그만 마시라고 달래고 얼레고 급기야 협박까지 했다. 하지만 이미 거나하게 취한 나는 그 말을 단칼에 잘라내고 다시 파티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는 사장님 곁에 찰싹 붙어 앉아 2차로 노래방에 가자고 졸라댔다. 사장님이 흔쾌히 허락하시며 자리를 정리하려는 그 순간 목 안에서 뜨거운 것이 급작스럽게 치밀어 올랐다. 갑자기 찬 공기를 마시고 들어온 탓인지 그만 사장님 무릎에 토를 하고 말았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어안이 벙벙한 사이 사람들이 치우고 닦아주었다. 나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 했고 사장님은 쿵 크게 웃으시며 괜찮다고 다독여 주신 뒤 오히려 맥주 한 잔을 건네며 건배를 청하셨다. 그 너그러운 모습에 감동이 밀려든 나는 또 오버를 하고 말았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다며 감격에 겨운 말을 늘어놓는데 바로 그 순간 뒤통수에 퍽 하는 둔탁한 충격이 느껴지더니 눈앞이 핑 돌았다. 보다 못한 남편이 결국 손에 쥐고 있던 플라스틱 물병으로 내 뒤통수를 날린 것이었다. 그 한 방에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제야 상황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남편이 이끄는 대로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와 택시에 올랐다. 그 길로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해 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술에 취한 자신의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 사장님이 축하주를 거듭 권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한껏 과장해 어머님께 설명했다. 다음 날 아침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살금살금 부엌으로 나갔더니 남편은 이미 출근하고 없었고 어머님이 해장국을 끓여 놓으셨다. 이 이른 아침에 가게까지 다녀오셔서 콩나물을 사오신 것이었다. 꾸중을 각오하고 눈을 질끈 감고 있는 나에게 어머님은 오히려 잘했다며 칭찬을 해주셨다. 평생 살면서 제일 값진 것을 손에 넣었는데 그 정도는 축하받아 마땅하다고 하셨다. 송구하고 감사한 마음에 또 눈물이 차오를 뻔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그 둔기가 무엇이었냐고 물었더니 플라스틱 물병이었다고,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몹시 미안해했다. 나는 오히려 그렇게 상황을 마무리해준 남편이 고마울 따름이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뒤통수에 전해지던 그 띵한 감촉과 남편의 난감했던 표정, 그리고 어머님이 끓여주신 칼칼한 콩나물 해장국이 어제
일처럼 선하게 떠오른다. 어머님, 그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착한 아들을 낳아 길러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세 번째 사연. 별 보며 마신 소주 한 잔. 한밤중에 남편이 뜬금없이 물을 뜨러 가자고 했다. 밤이라 춥고 무섭다고 했더니 자기가 옆에 있는데 뭐가 무섭냐며 오랜만에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자고 꼬드겼다. 어이없으면서도 싫지 않아 자려고 누웠다가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으며 아이들에게도 같이 가자고 불렀다. 물 뜨고 달볶음탕 맛있게 하는 집에 들를 거라고 했지만 큰아이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 했고 작은아이는 시험 기간이라며 둘이서 데이트하고 오라고 긍을 떠밀었다. 결국 아이들에게 떠밀린 채 남편과 둘이서 집을 나섰다. 물통 한 개를 가득 채우려면 10분에서 15분쯤 걸리는데 두 통을 받으려니 30분은 좋게 기다려야 했다. 추위를 이기려고 두 발을 번갈아 구르며 서 있으니 남편이 춥겠다며 차 안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히터 틀어놓은 차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같이 춥고 같이 더워야 한다며 그렇게 의리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버텼다. 그렇게 두 발을 동동 구르다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별이 하늘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다. 알고 있는 별자리를 하나씩 찾아보고 나름대로 새로운 별자리를 만들어 보기도 했다. 남편에게 하늘을 보라고 했더니 지리산 종주 때 새벽에 천왕봉으로 오르다 올려다봤던 하늘이 딱 이랬다며 함께 감탄했다. 살면서 하늘을 얼마나 보고 사냐는 말에 남편은 3번은 확실히 본다고 했다. 비행기가 큰 소리를 내며 지나갈 때, 아이스크림 끄트머리를 털어먹을 때, 그리고 인생이 쓸쓸하게 느껴질 때라고. 실없는 소리라며 웃어 넘기다가 물이 다 찼냐고 했더니 별을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했다. 남편에게 살면서 후회되는 게 없냐고 물었다. 없을 리 있냐며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과 시간을 많이 못 보낸 것들이 숱하게 많다고 했다. 나도 별을 보며 비슷한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맨날 바쁘다고 땅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하늘도 올려다보며 마음만큼은 좀 느긋하게 살고 싶다고. 남편도 올해부터는 그렇게 살아보자고 했다. 그러더니 남편이 조용히 고맙다고 했다. 맨날 실패하는 못난 남편을 믿어주고 가게 일에 아이들까지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 사는 날까지 아끼며 살겠다고 했다. 평소답지 않은 말이 어색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해서 평상시 하던 대로 그냥 살면 된다고 받아쳤다. 우리 부부는 우연히 올려다본 밤하늘을 안주 삼아 달볶음탕 큰 것 하나를 시켜놓고 소주도 한 잔 기울였다. 남편은 잘 먹지도 못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아주 매운맛으로 주문했다. 콧잔등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면서도 새해에는 조금 더 느릿하게 살아보자고 함께 다짐했다. 올 한 해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 4번째 사연. 일장춘몽. 그래도 땅은 남는다. 황당하다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내 이름으로 처음 장만한 집이 1년 만에 팔려버렸다. 마음을 비우고 부동산에 전화 한 통 돌린 것뿐인데 단 5분 만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런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며 밤을 꼬박 세워버렸다. 작년 이맘때 평생 처음으로 34평 새 아파트를 장만했다. 한 평 반짜리 좁디 좁은 방에서 신혼을 시작한 우리 부부가 34평 아파트를 손에 넣기까지 꼬박 34년이 걸렸다. 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시골에 자리를 잡기로 마음먹으면서 시댁과 가까운 진주 시내에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어 마련한 집이었다. 나에게는 그야말로 왕궁 같은 곳이었다. 어쩌다 그 집에 발을 들일 때면 스스로 황후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최근에 지은 덕분에 첨단 시설이 두루 갖춰진 자랑스러운 집이었고 어린 손자 손녀들도 그 집을 무척 좋아했다. 그 집이 팔려버린 것이다. 주변에서는 복이 많다고 했다.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요즘 같은 시절에 그렇게 빨리 팔린 것은 우리 부부에게 큰 행운이라고들 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서운했다. 닦고 쓸고 꾸미며 평범한 주부처럼 살림의 꿈을 펼쳐보고 싶었는데 먹고 사는 일이 늘 먼저였던 탓에 그 집에서 24시간을 온전히 살림만 하며 지낸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간이공업에 음식점에 나의 삶은 언제나 생계가 우선이었다. 작년 이맘때 두산에서 귀농을 결심하고 시골로 내려오면서 낯설고 서먹한 시골살이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내려고 진주 시내에 집 한 채를 사두었다. 그렇게 마음의 버팀목으로 삼아놓고는 농사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보낸 1년 동안 실제로 그 집에서 머문 날은 고작 20날 남짓이었다. 집만 잠가두고 관리도 제대로 못한 채 관리비와 세금만 꼬박꼬박 내는 것이 아까워 별 기대 없이 부동산에 연락을 넣었을 뿐인데 마치 소설 속 한 장면처럼 단 5분 만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집을 둘러보고 계약을 맺고 이삿날까지 잡히는 모든 과정이 하루 만에 끝나버렸다. 살림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덕분에 아직 새 집 냄새가 날 정도로 깔끔한 상태였으니 마음에 들었나 보다. 막상 집이 팔리고 나니 아쉬움이 밀려왔다. 시골로 내려온 뒤 시어머니와의 생활이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시골살이에 좀처럼 적응이 안 되거나 의견이 엇갈릴 때면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피난처이자 마음의 안식처가 바로 그 집이었다. 늘 비어있고 바라만 보는 집이었지만 나에게는 궁궐이었고 꿈이었다. 남편이 큰 마음을 먹고 내 이름으로 해준 그 집이 사라지다니 한바탕 꿈을 꾼 것만 같다.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았던 지난 1년이 순식간에 막을 내린 것 같아 허탈하기도 했다. 그 집을 좋아했던 손자 손녀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한동안 고민이 됐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집은 이 시골이니 여기서 예쁜 추억을 만들어 가자고 이야기해줘야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우리 부부는 이제 어엿한 시골 농부가 됐다. 집을 판 돈으로는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사서 열심히 일궈볼 생각이다.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땅이 주는 만큼 돌려받는 삶을 살아가려 한다. 시골살이가 제법 몸에 배었고 공기 맑고 물 맑은 곳에서 스트레스 없이 하루하루를 움직이며 사는 것이 이제는 좋고 편안하다. 산에는 감나무를 심고 논에서는 딸기 농사와 벼농사를 지으며 건강하게 살아간다. 진주 집에 대한 아쉬움은 이쯤에서 접기로 했다.
남편과 함께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 가리라 다짐해 본다.